네, 37페이지 보실게요. 이제 역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역학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다시 복습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이랑 조금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 보면은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또는 아주 똑같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자, 내용 보실게요. 역학의 정의와 개념인데, 자, 역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역학의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단에, 이 앞에 인구 집단을 인간의 질병 및 상해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간의가 아니라 인구 집단의 질병, 상해 등의 분포,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대상이 누구다? 인구 집단이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질병의 빈도를 측정한다. 질병의 빈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무슨 사망률, 질병 발생률, 유병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질병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학에서는 발생률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질병의 분포를 파악한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분포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 역학을 한다라는 개념과 맞물리는 건데, 시간적인 분포, 지역적인 분포, 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뭘 한다? 그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질병의 결정 요인을 탐구하게 된다. 자, 결정 요인을 탐구한다라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설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학의 목적과 활용,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그걸 토대로 파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그걸 파악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역학이라는 학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질병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이 기본 지표로 사용이 되면서 결국은 질병 규모가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이나 시설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결국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 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한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질병 관리 방법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 예후를 파악하게 되겠고, 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관리 방법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질병의 원인을 밝혀냈고 그걸 예방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자, 그걸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예방 효과가 좋은지,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 역학이죠. 역학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존 스노우의 콜레라 유행 연구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존 스노우는 존 스노우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고중여학발 했을 때. 황리기의 대표적인 사람, 황리기 거의 초반이 이 존 스노우라고 했죠. 그래서 황리기라고 하면은 1850년부터인데 1855년에 존 스노우가 콜레라 유행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과거에 그럼 존 스노우의 연구가 있기 전에는 콜레라의 전염 기전을 미아스마 티어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아스마 티어리가 뭐예요? 장기설 또는 악기설. 누가 제시한 거예요? 고대기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한 장기설을 신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장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질병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나쁜 공기에 의해서 질병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본 거고, 콜레라도 결국은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라고 봤던 거예요. 이때까지. 자, 1854년에 런던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대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실 의학자였던 존 스노우를 여왕이 보내요. 네가 가서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존 스노우가 가서 이제 그 브로드가의 지도를 그려놓고, 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사망자의 위치를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콜레라 사망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점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더라. 그러면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랑 사망자가 없는 지역이랑 사망자가 중간 정도인 지역의 차이가 뭐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발생 장소를 저 지도에다가 찍어서 점지도, 스팟 맵을 표시를 했고요. 결국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사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공통된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에서 그 해당 지역 내의 공동 우물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 뭐냐면 여기는 요 지역 사람들은 A 상수도 회사의 물을 공급받고 있고, 여기는 B 상수도 회사의 물을 공급받고 있고, 자, 여기는 중간 B를 받는 데도 있고 A를 받는 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A 상수원을 공급받는 사람들 쪽에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네. 그럼 상수원 공급을 중단해봐. 그랬더니 사망자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물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감염된 거구나. 그래서 물이 그 질병을 매개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콜레라 발생 전파 양식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1855년에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 발표를 토대로 콜레라의 전파가 나쁜 공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콜레라의 감염설을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콜레라 감염설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콜레라는 물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감염돼서 걸리는 거야 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장기설은 틀렸어 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자,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 전파 양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최초의 이게 기술력 학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감염병 유행의 역학 조사를 수행하면 인구학적인 특성별, 발생 시기별로 환자 발생을 점지도를 작성했대요. 자, 지도를 그렸다. 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잠복기는 뭐예요? 잠복기는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복기는 점지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대기는 뭐예요? 감염된 시점부터 균의 배출이 가장 많은 시점까지를 세대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겠고, 유행 기간, 유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질병이 유행했다. 이런 것들은 유행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감염 경로. 그래서 어디에 몇 월 며칠에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점점 어느 쪽으로 환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환자 발생 점지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추가 발생 환자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우리가 결국은 점지도를 통해서 감염의 경로, 환자의 발생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역학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인간의 질병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거에서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누구의? 인구 집단의.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사실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뒤에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자 너무 맞잖아,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얘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질병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 분포 및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역학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고요. 자,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건 어때요? 뭐라는 거예요? 뭔가 단어는 다 맞아. 빈도, 결정 요인, 인구 집단, 규명 다 맞는 것 같아. 왜 얘는 틀렸을까요?
이건 사실 국어의 문제죠, 국어. 자, 우리가 질병의 빈도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했느냐, 자주 발생하느냐인데, 그 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어느 지역에 발생했고, 어떤 사람에게 발생했는지를 통해서 질병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빈도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 왜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결정 요인을 연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틀렸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국어 문제. 자, 인간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자, 사망 원인으로 한정 짓는 것도 틀리긴 했지만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자, 그리고 보건의료 조직 재정의 형태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거는 역학의 정의로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다음 넘어가서 40페이지 질병 발생의 역학적인 개념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건강 모형을 살펴봤을 때는 생의학적 모형이나 생태학적 모형이나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나 전인적 모형, 뭐 웰리스 모형들 다 질병은 이런 거고 건강은 이런 거야. 이런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해라는 것들을 설명한 것이고, 자, 여기 질병 발생의 역학적 개념에서 다요인설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리기까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줘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질병을 예방하려면 뭐를 관리하면 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역학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모형을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인데 여기 나오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역학적 모형이랑 같은 거예요. 앞에서 봤던 역학적 모형, 제가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적었던 게 3가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죠?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것. 자, 그게 그대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생태학적 모형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모형들이 생태학적 모형에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질병 발생을 어떻게 병인, 숙주, 환경 3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숙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깨졌다라고 하면은 건강이 증진될 수도 있겠죠. 자, 특정한 병인을 찾을 수 없는 비전염성 질환 발생을 설명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3가지로 설명할 때는 감염병을 설명하기엔 유리하지만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감염병은 병인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병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병인에는 밑에 별표 보시면 병인에는 자, 병인이라고 하는 것, 질병 발생에 없어서는 안 된 필수 요소,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생물학적 병인, 화학적 병인, 물리학적 병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인. 그래서 뭐 미생물,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리케치아라던가 이런 것들 원인, 병원균들이 되겠고요. 화학적 병인이라고 하면은 중금속 같은 거, 내가 수은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나의 병인은 수은이죠. 수은이 원인이 돼서 질병에 걸리는 거. 물리적 병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고열, 열사병이라던가. 열사병의 원인은 고온 다습한 환경, 고온 같은 것들 또는 기압, 방사선, 뭐 자외선 같은 것들은 물리적 병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미줄 모형 넘어가 보시면은, 자, 거미줄 모형의 오른쪽에 먼저 그림부터 보시면 41페이지에 맨 아래 황달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황달이라는 질병이 걸리기까지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냐. 제일 위에부터 보시면 환자의 경제적인 상태, 뭐 치료시설, 그 지역사회에 적절한 치료시설이 있는지 또는 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또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줘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맥 주사를 받았는데 주사기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전파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또 연결이 돼서 간염 바이러스에 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간염이 이제 그 간염에 걸려 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여기서는 황달이라는 질병이 걸리기까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개인이 노출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질병의 원인균이라든가 전파 요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 뭔가 그 연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고 구체적인 요인들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의 질병이 걸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몇 개의 고리를 끊어내면은 그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거미줄 모형이라는 거예요. 거미줄 모형에 보시면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질병 발생 원인을 그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연결시켜서 거미줄처럼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다원론적 개념이죠. 결국 질병 발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자, 이 거미줄 모형의 특징, 병인과 숙주와 환경을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걸리기까지 나의 숙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질병의 원인균, 뭐 바이러스나 병인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그냥 다 똑같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지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몇 개를 끊어내면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질병에 따라서는 이렇게 복잡한 발생 기전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몇 개의 고리를 끊어내서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자, 수레바퀴 모형 그 뒤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림이 먼저 나와요. 보시면은 원이 있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생긴 원이 있는데 하늘색 으로 되어 있는 부분 뭐예요? 숙주가 안쪽에 있고요. 자,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이 수레바퀴 모형인데, 자, 숙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모형이 수레바퀴 모형이다. 그래서 다시 내용 보시면 수레바퀴 모형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다요인설,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인데, 자, 질병의 다요인설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자, 유전이라는 특징을 하나의 큰 특징으로 숙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 자,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자, 숙주가 가지고 있는 저항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핵심에 숙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거미줄 모형과 다르게 숙주랑 환경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원인 요소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바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에 의한 질병이다라면 가운데 있는 유전의 동그라미가 커질 거고, 만약에 뭐 홍역이다 해서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러면 생물학적 환경의 범위가 커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자, 42페이지에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질병 발생의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차이점을 보시면 거미줄 모형은 여러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챕터를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이라고 하면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은 누가 봐도 다요인설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원인이 질병을 일으킨다.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어때요? 질병의 다요인설일까요? 아닐까요? 자, 요것도 역학적 삼각형 모형도 다요인설이긴 해요. 하지만 다양한 요인을 다 설명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질병의 원인이 딱 하나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질병 발생의 단일 요인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의학적 모형밖에 없어요. 생의학적 모형은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숙주도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병인, 그것만 설명한 거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요인설이긴 해요. 하지만 병인이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여서 이 병인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넘어갑니다. 43페이지. 가 유치원에서 폐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했대요. 역학조사 결과 교사 2명과 원생 16명이 결핵에 걸려 있음을 확인했고요. 결핵 발병에 대한 관련 요인을 조사를 해서 교사와 원생의 영양 상태, 주거 지역, 그리고 유치원의 환경 조건, 결핵균의 미생물학적인 특징, 이러한 요소들이 결핵이 걸리기까지 관련된 요소들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대요. 자, 이러한 요인들의 여러 가지 선행 요소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 감염병 유행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질병 발생 모형,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 모형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폐결핵, 감염병, 그러니까 역학적 삼각형 모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폐결핵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확인한 것들이 뭐예요? 이 폐결핵의 원인이 될 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영양 상태, 주거 지역, 환경 조건, 미생물의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폐결핵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미줄 모형이에요. 그래서 폐결핵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긴 하지만 결핵균에 감염이 됐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어떤 면역력, 주변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 맞는 것 고르래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 환경, 유전적 요인에 의해 질병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때요? 뭐가 틀렸어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병인이 들어가야 되겠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와 병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어때요? 어때요? 맞다 또는 틀리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뜨뜻미지근해. 왜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하겠어요?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환경이 빠졌네. 근데 그렇다고 뭐 환경을 배제했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숙주랑 병인의 상호작용이긴 하죠. 중간에서 환경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좀 애매해. 환경이 없으게 잠깐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럴 경우 잠깐 내버려두고, 자, 거미줄 모형에서는 숙주 요인 중에서 특히 유전적 요인을 강조한다. 자, 거미줄 모형은 유전을 따로 강조하진 않고 모든 요인들을 그냥 다 갖다 집어 넣은 거죠. 유전적 소인을 강조한 것은 수레바퀴 모형이었으니까 이건 틀렸고, 생태계에 발생하는 질병은 어느 것이든 주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한다는 개념이다?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다요인설인 거고, 수레바퀴 모형의 기본 개념은 질병 발생이 서로 선행하는 여러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 무슨 모형?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이 다 틀렸네요. 그럼 이 출제자는 병인, 숙주, 환경 중에서 결국은 숙주와 병인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나머지 선택지들을 다 읽어보면서 확실한 것들을 쳐내세요. 그래서 소거를 해내고 소거를 하고 남는 거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정답은 2번. 자, 3번에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질환은 어떤 질병이다? 감염병이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감염병은 세균성 이질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모두 만성질환이죠.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연령 표준화 자살률의 우리나라 연령 표준화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 보기랑 같대요. 자, 정부에서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을 제정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정점을 찍고 2012년부터 그래프가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그 기점이 되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 기점에 자살 예방법이 제정이 됐네요. 그게 제정이 되고 뭔가 자살률이 줄어들었나 봐요. 자, 2012년에는 자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파라캅의 판매를 금지를 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살률이 조금씩 다시 꺾여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이 질병 발생 자살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 유전은 당연히 아니겠죠. 생물학적 환경도 아니고 건강 행태 요인도 아니고 물리학적 환경도 아니고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법을 제정을 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예방을 위한 법, 규칙, 어떤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그 약품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는 제적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자살률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제도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다?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고요. 유전적 인자를 따로 강조하는 거는 수레바퀴 모형이었고 숙주 병인 환경의 상호작용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죠. 그다음 생물학적 요인의 다양성, 이거는 뭐 딱히 생물학적 요인의 다양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수레바퀴 모형에서도 그렇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서도 그렇고 수레바퀴 모형에서 생물학적 환경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따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질병 발생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질병 발생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 거미줄 모형이겠죠. 정답은 2번. 자, 6번 질병 발생 모형.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몇 군데만 연결을 끊어주면 예방할 수 있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 자, 7번에 질병 발생 모형 묻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죽상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뇌졸중 발생에는 여러 가지 기전 질환들과 더불어서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성격, 스트레스, 사회 환경 여건이 서로 복잡한 경로로 작용을 한대요. 자, 거미줄 모형이겠죠. 8번에 적합한 질병 발생 모형. 농부가 가을철 수확기에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다가 베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한 균에 의해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대요. 이거 문제 그대로 실제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똑같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결국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다. 균에 감염이 돼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다. 이렇게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은 뭐다?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죠. 렙토스피라증의 균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쥐로부터 나왔겠죠. 얘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리케치아예요?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을철 3대 풍토병,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 3가지 비교했던 거 있죠. 쥐가 매개하는 그 중에서 렙토스피라증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 정답은 5번. 자, 넘어가서 질병 요인 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1번의 관련성의 종류를 보면은 독립적 관련성과 비독립적 관련성을 통계적 관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 관련성이라는 건 서로 독립된 건데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서로 독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독립적 관계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거는 잘못 본 거다. 이건 관련성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져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까마귀는 날았을 뿐이고 배는 지가 떨어졌을 뿐이다 라는 개념인 거고, 자, 비독립적 관련성인 통계적 관련성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를 돌려봤더니 A라는 요인과 B라는 요소가 뭔가 관계가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면 무조건 인과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계적으로 아무리 관련이 높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관련성은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원인적 관련성, 인과관계가 아닌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3가지 우연히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실제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연구 설계나 방법이 잘못돼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인과관계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3의 요인 교란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2개가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교란 요인을 통제해봤더니 관련성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면 다른 하나도 감소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얘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원인의 역할을 한다는 게 하나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증명된 관련성을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성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통계적 관련성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원인의 종류에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는데, 자, 직접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요인이 직접적으로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섭취해서 그 알코올 때문에 간염이 생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간접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3의 요인, 제3의 요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끼어든 요인을 간접 요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경화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했어요.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알코올 섭취 자체가 직접적으로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얘가 간접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질병과 요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여하는 9가지 기준, 브래드포드 힐이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9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실험, 동물 실험이라던가 임상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과성이 명확해요. 내가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조작으로 인해서 달라진 변화를 살펴보면 되니까. 근데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 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질병의 원인 요인을 일부러 뿌려놓고 질병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면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역학 연구에서는. 결국은 인구 집단에서 다양한 것들을 관찰해서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9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인과관계라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봐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될수록, 해당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련성의 강도, 연관성의 강도라고도 하는데, 자,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관련성의 강도다. 그래서 자, 비교 위험도는 어떤 연구에서? 코호트 연구에서. 교차비는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의 통계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자, 비교 위험도가 10이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질병 발생률이 10배나 높다. 이게 연관성의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의 강도, 연관성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크다고 무조건 인과관계는 아니고 클수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연관성의 일관성은 뭐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결과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면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자, 연구 대상 집단, 연구 방법, 연구 시점, 자, 이런 것들이 달라져도 계속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연구한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나 또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1950년에 한 연구나 2010년에 한 연구나 일관되게 흡연은 폐암의 원인 요인이야 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면은 관련성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연과 폐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요한 만성질환의 질병 원인들, 흡연이라던가 또 음주라던가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을 많이 섭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려진 일관성이 증명이 된 그러한 질병의 위험 요인들이죠. 자, 관련성의 특이성은 뭘까요? 관련성의 특이성. 자, 관련성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지문 보시면은 한 요인이 특정 질병이랑만 관련성이 있고요. 다른 질병과는 관계가 없을 때 관련성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사스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련성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감염병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연관성의 관련성의 특이성이 있죠. 하지만 만성질환 어때요? 흡연을 하면은 폐암만 걸리나? 흡연을 하면 폐암의 위험 요인도 되고요. 후두암도 걸릴 수 있고요.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다 원인이 되죠. 이런 만성질환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관련성의 특이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련성의 특이성 같은 경우는 사실 감염병에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고, 자, 요인 폭로와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자, 인과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 느낌표 땡땡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9가지 기준 중에서 나머지 8가지에 다 해당이 돼도 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인과관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간적 선후 관계라는 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 질병 발생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담배를 피고 담배를 한 20년 핀 다음에 폐암에 걸리면 이 사람은 흡연이 폐암의 어떤 영향요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담배를 일생에 한 번도 안 폈어. 근데 폐암에 걸렸어.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억울한 거야. 폐암에 걸린 다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그럼 이 사람에게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병의 원인 요인이 당연히 질병 발생보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기간도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산업보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성면 작업장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 라고 하면 보통 성면은 폐암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대표적인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그러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면 작업장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병으로 인정 안 해줘요. 왜? 시간이 아무리 성면이 폐암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3개월 만에 폐암을 유발하진 않아요. 폐암이 진행이 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3개월 만에 폐암에 걸렸다? 그럼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은 질병이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선후관계에서는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종류에 따른 발생 기간도, 그러니까 노출 기간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 생물학적 정도라는 표현으로 양 반응 관계. 자, 생물학적 정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용량 반응 관계를 생물학적 정도라고 지금 이 교재에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출제위원들이 문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은 새로운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연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량 반응 관계를 생물학적 정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용량 반응 관계는 뭐예요? 위험 요인의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질병 발생률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양 반응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1갑 미만 피운 사람이랑 1갑에서 2갑 사이 피운 사람이랑 2갑 이상 피운 사람이랑 폐암 발생률을 비교해 봤더니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양 반응 관계라고 했어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미생물학, 생리학, 임상의학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담배에 있는 어떤 발암물질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존 지식과 일치. 기존의 모든 연구들이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연구에서는 아니야, 흡연과 폐암은 관계없어 라고 내가 연구 논문을 딱 발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 논문이 맞다고 인정해 줄까요? 오, 획기적인데 막 이럴까? 아니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논문 그거 틀렸어. 이렇게 취급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식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내 연구 결과에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인정받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식과 완전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실 틀린 건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지방 섭취에 대한 게 이제 1900년 중반 그쯤에 이제 미국에서 만성질환 발생률이 너무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코호트 연구랑 이렇게 막 진행이 됐는데 되게 급했던 거예요. 도대체 비만이 너무 심해지고 만성질환이 너무 심해지니까 급하게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급하게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그 비만이라든가 만성질환의 원인을 지방으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식습관을 보면은 고기와 빵과 감자와 이런 것들 같이 막 먹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기름진 게 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발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깃국 끓이면은 한 3번 삶아서 기름을 싹 뺀 다음에 고기 살만 넣었거든요. 기름이 해롭다라는 인식이 이제 너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밥이 보약이고 막 이렇게. 그게 기존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실제 만성질환을 일으킨 거는 그 기름들이 아니라 고기의 지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탄수화물이었어 라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논문 그거 잘못된 거야. 발표가 되기 시작했더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존 지식과 다르니까 얘를 인과관계라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또 쌓이고 뭔가 입증이 되다 보니까 흐름이 좀 바뀐 거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뭐 이제 MBC 무슨 프로그램에서 지방의 반란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몇 명 의사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고지저탄 많이 들어요. 케토식, 뭐 고지저탄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들어왔더니 난리가 난 거.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비만학회랑 영양학회가 난리가 난 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해서 막 그 의사들 공격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기존 지식과의 일치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기존 지식과 우리가 알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그게 틀렸어? 다른 거야? 라고 하면은 인과관계 관련성이 굉장히 관련성의 강도가 높게 나와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기존 지식과 일치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은 아니고 크다라는 거. 자, 실험적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 요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을 때 그 조작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던 사람에게 금연 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끊게 했더니 뭐 그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 자,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을 기존 지식과 일치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은 우리 그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갑자기 막 발생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어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그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분비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어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검출이 됐다고 무조건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 폐렴의 원인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얘를 보아하니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애예요. 둘 다 코로나 계통 바이러스니까. 근데 사스의 증상과 이 우한 폐렴의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사스의 인과관계랑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이 우한 폐렴의 원인은 우리가 뭔지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가 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을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자의 흡연력과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를 했대요. 자, 흡연 양상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 20감년 미만 남자에 비해서 20에서 39감년인 남자가 2배 높았고요. 유병률이 40감년 이상인 남자가 3배 높았대요. 점점 그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률도 높아진다라는 용량 반응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뒤에를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흡연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함정인 거죠. 함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요것도 이 1번 문제도 기존에 없었는데 추가된 문제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문제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문제 중에서 허를 찌르는 문제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출제자가 정말 못됐다라면 여기에다가 용량 반응 관계를 못됐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출제자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작정하고 헷갈리게 하고 싶다라면 보기에 용량 반응 관계를 넣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지문을 읽지 않고 이 앞에 내용만 보고 용량 반응 관계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연구사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정말 쓸데없는 지문인 경우도 되게 많고,
이 쓸데없는 지문 안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읽고 끝까지 읽고 출제자가 결국 원하는 답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시간적 선후 관계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오면 용량 반응 관계가 없네. 문제를 다시 보겠죠. 다시 봤더니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면 시간적 선후관계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정답은 4번. 2번에 인과관계 추론에서 연관성의 강도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동물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 입증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역학에서 지금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노출량이 많을수록 발생률이 커진다. 용량 반응 관계겠죠. 질병 발생이 노출 이후에 일어났다. 그러면 시간적 선후 관계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 지식과의 일치. 자, 3번. 자, 어느 도시 A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1월 중에 1일 사망자 수와 공기 중의 평균 입자 농도를 기록한 그림이래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과관계를 묻고 있는데 보니까 대기 오염이 한 달 정도 일찍 있고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 사망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양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했어요. 연관성의 일관성은 여러 연구, 여러 지역, 여러 대상에서 했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여야 되는데 이거는 한 지역의 데이터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아니겠고, 자, 특이성은 대기 오염과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특이성이라는 거의 전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실험적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때 어떤 조작했을 때의 변화기 때문에 실험적 입증도 아니고, 연관성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자, 시간적 선후관계 어때요? 대기 오염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망률이 높아지네. 그럼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시간적 선후관계밖에 없겠죠. 정답은 5번. 자, 4번에 다음은 질병의 원인을 증명하는 단계별 접근 방법인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인과적 관계 추론 과정, 우리 역학에서 했던 거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통계를 돌려서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통계를 돌렸는데 관계가 없다? 그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에서 만약에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라면 인과관계 없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 둘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자,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어떤 바이어스가 영향을 미치진 않았나? 교란 변수가 영향을 미치진 않았나?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없다, 바이어스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인과관계 조건에 충족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의 조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게 충족이 된다라면은 원인적 연관성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연관성, 바이어스 유무, 그리고 인과관계 조건.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문제, 질병과 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지문인데 아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질병 A와 요인 B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기획했고, 논문 검색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환자 대조군 연구 3개와 동물 실험 연구를 확인을 했대요. 이걸 보니까 연관성의 일관성이 확인이 됐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환자 대조군 연구들은 각각 다른 인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차비가 모두 2를 넘었대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연구에서는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진다.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가 커진다. 그러면 용량 반응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가 3이었는데 95%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에서 0.3, 3.9래요. 0.3부터 3.9.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교 위험도가 3인데 95% 신뢰 구간 안에서 비교 위험도가 0.3일 수도 있고 3.9일 수도 있다. 그럼 동물 실험에서는 입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이거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거, 용량, 유사성,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겠죠. 근데 그 내용은 없고요. 용량 반응 관계에 있었어요.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진다.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동물 실험에서 입증이 되지 않았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 특이성은 뭐예요? 연관성의 특이성은 그 B라는 요인이 질병 A랑만 관계에 있어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존 학설과의 일치, 기존 다른 학설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용량 반응 관계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관성의 일관성이랑 용량 반응 관계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케이스고요. 자, 6번에 관찰된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힐 기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지역사회에서 희귀한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환자 전체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들이 희귀한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똑같이 어떤 특정 물질에 노출이 됐대요. 연관성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7번 2016년 1월에 실시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생태 조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3배 높았대요. 자, 이 결과로 흡연과 호흡기 질환의 인과적 관련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 여기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지금 여기에서 비교 위험, 그러니까 유병률이 3배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위험도도 아니에요. 그냥 유병률이 높은 거예요. 좀 애매한 거고, 어쨌든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건 뭐다? 시간적 선후 관계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8번에 인과관계 조건인데, 자, 흡연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다양한 특성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확인이 됐고요.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관찰이 됐대요. 자, 연관성의 일관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 폐암과 흡연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5,000명의 흡연자와 10,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관찰을 했더니 흡연자 집단에서는 80명, 비흡연자 집단에서는 20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자, 이 결과로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다라는 인과성을 주장할 때 뒷받침될 수 있는 것. 자, 여기에서는 지금 코호트 연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관찰을 해서 발생률을 비교했으니까 시간적 선후관계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흡연자 집단의 발생률과 비흡연자 집단의 발생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비교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련성의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여러분들이 구해 보셔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뒤에 가면 비교 위험도 내용이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연관성의 일관성은 여기에선 찾아볼 수가 없겠고, 특이성도 특이성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흡연자 집단에서는 폐암만 발생해. 그리고 폐암은 다 흡연 때문이야. 요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내용 없고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도 없지요. 정답은 2번까지 해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료 수집 분류 보실게요.